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100권의 책 일당백. 오늘은 저희가 우리 한국 현대사의 정말 정치 거물들 네. 3기 뭐 대표적이죠. 네. 네, 이 세 분의 이야기, 특히 JP가 바라본 YS와 DJ를 먼저 일부에서 좀 소개를 해드렸고 네. 이제는 우리 당대의 지식인들 네. 이런 분들이 보셨던 YS와 DJ 네. 이야기 조금 더 이어서 네. 나가보겠습니다. 네, 먼저 그 박명림 연세대학교 교수께서 이제 예전에 YS가 서가고 나서 이제 김영삼 전 대통령을 추모하며라는 글을 쓴 게 있거든요. 그거를 먼저 한번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박 교수가 바라볼 때 YS의 가장 큰 특징은 시대 정신을 꿰뚫는 통찰이라는 거죠. 그래요? 왜냐하면 69년에 40대 기술론, 네. 그리고 이제 72년에 유신헌법이 만들어졌을 때 유신헌법 철폐투쟁, 그리고 1983년 광주 3주년을 기념해가지고 이 광주의 어떤 비극을 알리고 그 당시 이제 군사 정권의 여러 가지 이런 폭력성을 고발하겠다 해서 단식에 나섰단 말이죠. 물도 안 마셨어요 그때. 자, 그렇게 진짜 단식. 네, 하여튼 뭐 그때는 진짜 단식이었죠. 뭐 그랬다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8일 만에 결국 그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지게 된 게 안기부 사람을 데려가고 직접 이제 측정을 해보니까 진짜 수치가 안 좋게 나온 거죠. 물도 안 먹고 하니까. 자,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정면 제기했던 거죠. 다 모두가 숨죽이고 있을 때 딱 치고 나가는 네. 그런 것들이 있었고. 또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정말 뭐 그때 군사 정권은 엄청나게 강고해 보였거든요. 이 체제는 계속 간다고 봤어요. 우리가 중남미 군사 정권 몇십 년 가듯이. 그럴 때 민주화 추진 협의회를 선도적으로 치고 나간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또 85년에 야당이 바람을 일으켰지만 또 그 당시 야당 총재를 양김의 대리인을 이민우 신민당 총재를 내세웠는데 뭔가 이민우 구상해가지고 뭔가 이 정도 뭔가를 받아주면 정권하고 약간 타협할 수 있다는 느낌을 줬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 없이 YS DJ가 안 되겠다 해서 당을 깨고 나와가지고 통일민주당을 만들었거든요. 그 통일민주당을 만들려고 하니까 그때 말하는 용파리 사건. 당을 만들려고 하는데 당 만들 때마다 깡패들이 동원돼가고 당을 지부를 못 만들게 하는 거죠. 네네. 근데 그때도 이렇게 보면 딱 이게 뭔가 왔을 때 바로 치고 나가는 거예요. 이거 가면 끝이다. 바로 또 치고. 그리고 뭐 그 이후로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 87년 6월 항쟁 하면서 네. 직선제 개헌투쟁. 그리고 87년 딱 대선 때 내건 트레이드마크가 군정 종식이거든요. 그 사실 그게 상당히 어필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군사 정권을 종식하겠다는 말이 엄청나게 신선했거든요. 거기에다가 우리 서울에 보면 나옵니다만 정성화 육군 참모총장 이런 사람들이 막 영입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지지도가 확 올라갔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물론 뭐 어느 정도 꺾이긴 했습니다만 결정적으로 또 이제 대선을 얼마 20일 채 안 남기고 칼 폭발을 하죠. 네네네. 마유미 사건. 네네.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대통령 선거의 승패는 졌습니다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을 의제화할 때 항상 제일 먼저 뛰쳐나간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할 때 자기 모두를 던진다는 거죠. 그런 건 좀 생각해 보니까 네. 승부사 기질도 있을 뿐더러 네. 뭔가 뭐 분석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굉장히 앞서가는 선택을 했던 거는 맞는 것 같네요. 하나의 댓글도 그렇고. 그러네요. 처음에 다 무모하다고 보거든요. 네. 그 직선제 개헌 서명 투쟁도 뭐 천만 하니까 아이고 한다 이거고. 그러니까 직관이랄까 통찰은 당시대에 누구도 감히 따라갈 수 없는 거죠. 여기가 승부처다. 근데 그거는 뭐냐면 결국은 민심을 항상 해서 같이 읽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근데 제가 보니까 그 민심 읽는 게 여기도 나옵니다만 그게 결국은 무력이 없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지 않나. 이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같은 의식주를 갖고 있어야지 여론을 알 수 있거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미국의 워렌 버핏이 항상 식사 좋아하는 음식이 뭐 맥도날드입니까? 햄버거하고 콜라 먹고. 네, 그게 뭐냐면 항상 같이 먹고 있다. 그래서 이 물가든 피부를 느껴야지 같이 그 사람들이 심정을 알거든요. 그러니까 YS 같은 경우는 집이 이제 뭐 기부를 하고 해가지고 뭐 김영삼 민주센터 뭐 도서관 뭐 이런 식으로 다 기부했습니다만 직접 YS를 인터뷰했던 박명림 교수도 그런 이야기 하는데 인터뷰하러 가니까 이게 가구도 너무 낡았고 너무 사실 이런 게 낡아 놀랬다는 거죠. 그래서 좀 너무 낡은 거 아닙니까 하니까 딱 한마디 하더라는 거죠. 쓸데없는 소리. 쓸데없는 소리. 아이 잘 안 돼. 안 비슷한데. 좀 비슷하지 않았어? 쓸데. 뭐 거기에다가 칼국수 가져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의미가 뭐 여러 가지 이제 깜짝 쇼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근데 어떻든 그것들을 뭔가 호흡을 같이 한다는 걸 보여주는 것들, 그거는 결국 거기서 나오는 거 아닌가. 그런 통찰이라는 것도 결국은 이제
민중과 함께 호흡하면서 꿰뚫을 수 있는 거다. 뭐 그럴 수 있겠네요. 뭐 상도동 자체가 부촌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렇죠, 그렇죠. 그러네요, 진짜. 연희동이나 보통 어디였죠? 또 우리 DJ는 동교동이었죠. 동교동. 동교동. 그렇죠. 상도동이 제일 동네로 따지자면 조금 상도동 비하마는 아니 집값 평균 집값이 아마 조금 더 저렴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특히나 또 덕목이 이제 결국은 사람을 잘 모은다는 거죠. 근데 사람을 잘 모으는 이유 중에 제가 이제 예전 상도동에 했던 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특징이 이렇다는 거죠. 사람들이 많이 와서 다들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면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할 때까지 기다려 준다는 거예요. 자, 네가 이야기해봐라. 네가 이야기해봐라. 이야기 다 이제 할 때까지. 그럼 다 이제 끝났나? 그럼 밥 먹으러 가자. 이런 식이라는 거죠. 잘 듣는. 그냥 들어만 주면 사람이 일단 말만 해도 막 그냥 뭔가 된 것 같은 거기서 결론 나는 건 없는데 그러면 사람은 일단 들어주는 사람한테 많이 가잖아요. 많이 말을 너무 많이 하는 사람한테 안 모이죠, 사람들이. 좀 그런 것도 있겠죠. 보통 리더가 되면 이제 자기 말을 많이 하는 경우가 많은데 끝까지 계속 듣는 자기 말을 많이 하면 당장은 뭐 이 사람들이 그냥 어쨌든 듣긴 듣지만 사실은 그게 이제 사람 모이는 거에는 별로 안 좋은데 YS는 좀 사람 말을 잘 들었다. 네. 그래서 뭐 결국 이제 뭐 YS를 애교가 있다고 말할 때 뭐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좀 남을 이제 뭐 이거는 이제 다른 쪽 이야기입니다만 뭐 애교가 보통 정치인으로서 애교가 있으려면 일단 사심이 좀 그나마 뭐 사심 없는다는 게 아니라 사심을 좀 더 겉으로 표현이 덜 해야 되고 사심 뭔가 그러니까 자기를 부각하고 남을 깔아내리는 걸 조금 덜 해야 되고 두 번째로 남을 탓하는 거 있잖아요. 남을 나쁘게 말하는 거를 좀 될 수 있는데 줄여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어야 사람이 오는 거니까.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있으면 실수를 해도 받아들여지는 거죠. 저 사람은 기본적으로 남을 나쁘게 말하지 않는다. 저 사람은 기본적으로 좀 사적인 무력이 적다. 이런 말을 하면 그런 사람이 좀 실수를 저지르는 건 사람들이 대중들이 좀 귀엽게 받아주는 게 있죠. 자, 그런 면에서 좀 이게 애교가 있는 좀 한국에서 조금 드문 정치인이 하나였고 약간 좀 귀여운 이미지가 좀 있었군요. 예전에 그래서 YS는 못 말려 뭐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약간 그 개구 소재로서 물론 뭐 정치인들이 다 소재가 되긴 했습니다만 약간 YS가 조금 더 그렇게 많이 활용이 좀 된 것 같아요. YS는 못 말려. 실수도 좀 많이 하고. 그런데 그것들이 그러니까 활용이 되는 거죠. 그리고 YS가 기본적으로 그 모친이 이제 예전에 무장공비에 의해서 피살당했잖아요. 권총으로 피살당해놓으니까 확실하게 반공이 개런티 보장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YS의 품에 급진적이고 혁신적인 사람도 많이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YS가 딱 그것을 보증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예전에 민중당 출신했던 지금 좀 그 다른 여러 가지 말들 많이 나옵니다만 김문수, 이재호, 이우재 뭐 이런 사람들 예전에 이제 나름 좌파 운동을 했던 가장 좀 센 사람들 그때 당시로는 그리고 예전에 남부군 직접 그 지리산 빨치산에서 현장했던 남부군의 저자 이우태 씨도 그 YS 쪽에 민주산악회 이런 데서 일을 활동을 다 했거든요. 참 그죠. 감히 YS한테 색깔론 공격은 못하는군요. 근데 또 아주 극우 쪽에 있는 뭐 박용만, 뭐 김윤도 변호사 또 이런 사람들도 YS 쪽하고 같이 있고, 그러니까 극자까지 있는 하여튼 이런 스펙트럼이 아주 넓었다. 그러니까 좌우가 이 YS를 매개로 해가지고 같이 좀 연결되는. 그렇기 때문에 YS 산하에서 2명의 대통령을 배출한 건 사실이죠. 자기가 발탁한 2명이 대통령이 된 거죠. 누구 MB? MB도 있고 노무현 대통령도 그렇죠. MB 대통령도 그렇고. 노무현 전 대통령. 1988년 총선에 부산 동구에 YS 쪽에서 이제 부산 지역에 여러 가지 뭐 제야단체 추천 받았지만 어쨌든 발탁을 해서 공천을 줘서 당선이 됐고요. 또 이제 MB 같은 경우도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도 92년 때 이제 YS가 전국구로 비례대표로 발탁을 했죠. 그리고 크게 따져 보면 YS의 경남고 직계 후배가 문재인 대통령이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본래 변호사를 끊임없이 88년부터 영입하려고 했다는 이야기를 목표를 계속 보냈었어요. 네, 왜냐하면 그때 이제 상도동계에 그 경남고 나오고 했던 서울대 나왔던 YS 나중에 98년 대통령 퇴임 이후에 일종의 대변인 역할을 했던 박종 의원이 있거든요. 거기 또 경남고 거의 뭐 동기고 거의 동기죠. 한노 차인가? 그렇게 걔가 매개로 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도 계속 이제 그쪽으로 끌으려고 많이 했다는 이야기도 들은 것 같습니다. 대통령은 아니지만 저 홍준표 지금 시장도 거기도 그때 발탁이 됐죠. 그쵸? 96년에 발탁했고 뭐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지금 이인재 후보 이런 피닉재. 대선 후보 그러니까 이 대선 후보급들을 많이 배출한 거죠. 이회창은 누구예요? 거기도 사실 발탁을 했죠. 이회창 후보도 감사원장으로 딱 발탁하면서 스타를 만들었잖아요. 그런 다음에 또 96년 총선을 앞두고 또 영입해가지고 그 선대위원장 역할을 맡겼으니까. 그래 따지면 참 많네요. 그러니까 많다. YS가 픽한 분들이 많네요. 네네. 정치인들이. 네. 자, 근데 결국 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어떻든 사적 괴물 욕심이 없다는 것은 이제 대체로 합의된 이야기인데 네. 그런 이야기를 하죠. 외국에 아주 유명한 그 학자 이름은 안 밝히고 있는데 YS를 만난 다음에 박명인 교수에게 직접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너희 나라는 앞으로 잘 될 것이다. 내가 수많은 나라의 지도자를 만나봤는데 청렴이 정말 중요하다. 근데 정말 그 YS의 상도동 집을 그때 방문을 했는데 네. 이 지금 한국의 경제 발전 수준이나 YS의 명성에 비해 가지고 너무 집이 평범하고 검소하더라. 살림살이가 너무 소박하더라. 그게 깜짝 놀랐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지도자가 부패하지 않고 사익을 취하지 않은 나라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반드시 발전한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들려주더라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그런 이야기가 결국 이제 외환위기라는 게 이 이제 YS의 평생 트라우마였고 이야기를 하다가도 이제 뭐 말을 잊지를 못했다 이런 이야기를 나오죠. 발작 버튼. 그렇죠. 그렇죠. 근데 어쨌든 뭐 이렇게 봅니다. 이게 결국 그 YS가 문민정부에서 변화와 개혁을 트레이드 마크로 내세웠거든요. 네. 중단 없는 사정, 변화와 개혁 끊임없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근데 어쨌든 탈군부 문민개혁이라는 게 해방 후 세 번째 국가개혁으로 평가를 하는 거죠. 첫 번째는 이승만의 탈식민개혁, 식민지에서 벗어나서 국가의 꼴을 갖추는 거. 네. 두 번째는 박정희의 근대 산업화 개혁이고 세 번째가 바로 YS의 탈군부 문민개혁이라는 거죠. 네. 그리고 그것들이 결국 바탕이 된 게 결국 이제 김대중 노무현의 복지국가로의 개혁, 특권 구조를 해체하는 개혁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진행되고 있다. 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사실 군부 정치 개입을 이렇게 없앤 것들 자체가 정말 이거는 쾌거라고밖에 볼 수가 없죠. 그리고 IMF는 물론 이제 YS 잘못한 부분이 분명히 좀 있긴 한데 네. 약간 억울한 측면도 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그 경제 구조라는 게 사실은 이제 뭐 박정희 때부터 쭉 이렇게 좀 쌓아왔던 그 좀 문제들이 좀 누적된 것도 분명히 좀 있었고 뭐 문어발식 뭐 이런 경영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었고 또 해외 우리는 이제 별로 관심을 갖지 않지만 예를 들어 뭐 태국이라든지 그때 이제 국제적으로 사실은 외환위기가 막 여러 군데서 빵빵빵 터진 측면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그때 갑자기 뭐 돈이 원래 들어와야 되는 게 못 들어오고 뭐 이런 게 있어갖고 그러니까 YS 시절이고 YS가 책임을 최종적으로 갖는 건 대통령이니까. 맞지만 그러나 이제 온전히 그 YS 100% 잘못이다라고 하기는 조금 억울한 측면이 있죠. IMF는. 그렇죠. 네. 사실 YS가 뭐 여러 가지 그런 뭐 흠결은 남겼습니다만 근데 이 의회 민주주의라는 것들 절차에 아주 모범이 된 건 사실이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기 당선이 거의 확정적이었던 대선 후보 경선에서 졌을 때도 깨끗하게 승복을 했고 또 어쨌든 신군부의 대통령들 2명을 여러 가지 지도자를 처벌한 것도 어쨌든 의회 민주주의를 결국은 지켜야 된다는 것들 정책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그것도 결국 그 신념이었던 거고 결국 이것도 있어요. 1997년 대선을 앞두고 10월 달에 그 당시 이제 강삼재 그 신한국당 사무총장이 DJ의 비자금 의혹을 제기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수사를 하냐 마냐 갖고 난리가 났단 말이죠. 근데 그때 YS가 이런 결정을 내렸단 말이죠. 어떻게 하느냐? 쓸데없는 소리. 쓸데없는 소리까지 아니고. 쓸데없는 농담 좀 하지 마라. 쓸데없는 농담. 이렇게 했죠. 네. 그거 검찰 조사를 지금은 유보해라. 선거 끝나고 나서 해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선거를 이렇게 거의 2달도 안 남았는데 이렇게 하면 이것은 아니다 이거죠. 근데 딱 그런 이야기예요. 정부를 검찰이나 사법부가 아니라 선거를 통해서 국민이 선택하는 게 민주주의 아니에요. 이거예요. 참 이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이 있죠. 정부를 국민이 선택하는 게 민주주의지 지금 검찰이나 사법부가 개입을 해버리면 곤란하다. 그래서 일단 유보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리 필생의 경쟁자고 저 사람만은 정권을 안 잡으면 좋겠다 하더라도 아니야. 그래도 이 민주주의는 내가 아무리 그러더라도 할 수밖에 없다.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도 있겠죠. 그래서 본인도 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나는 사실 DJ한테 잘해준 거 아니냐. 냉정하게 말하면서. 뭐냐. 아니 내가 97년 3월 달에 내각 개편할 때 호남 출신인 고건 총리를 딱 총리로 앉혔고 그리고 검찰총장을 또 호남 출신의 김태형 총장을 앉혀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나는 정말 중립을 지켰다. 그러니까 정말 나는 중립으로 도와줬다. 이렇게 이제 뭐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사실 지역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 오히려 어떻게 보면 DJ하고 너무 경쟁을 하면서 우리가 완전히 YS DJ가 너무 이러지만 재미있는 게
김영삼 정부 아래에서 호남의 지역 총생산 있지 않습니까? GRDP. 네. 그게 전국 최고였어요. 그때가 YS때요? 예, YS 때 100.9%로 전국 최고였대요. 그래요? 전국 평균보다 19.82%가 더 높았대요. 그러니까 노태우 정부 이후 지금까지 김영삼 정부 시기가 호남 지역이 전국 최고 이제 총생산 성장률 기록한 거는 YS 때 유일합니다. 아, 그래요? 예, 김대중 정부 시기고 이런 게 아니라 노무현 정부 시기가 아니라 김영삼 정부 때 가장 높았다는 거예요. 왜 높았지? 그때 막 그만큼 공장 같은 거 많이 거기 아니 나름 배려를 그래 그 호남에 대한 접근들을 그래요? 그렇게 했다는 거죠. 지역 균형 발전의 차원에서 가야 된다고 했다는 거죠. 아마 약간 그때 이제 지역 감정 이야기들이 많이 있으니까 아마 더 신경을 좀 쓸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 좀 있었겠네요. 네. 그래서 가장 이제 사실 외환위기가 함께 안타까운 게 YS 입장에서는 김일성과의 정상회담이 무산된 걸 가장 안타까워요. 94년. 네, 완전 우리가 전쟁 일보 직전까지 갔단 말이죠. 근데 YS도 항상 끝까지 버틴 게 내 임기 동안엔 절대로 전쟁 못 한다고.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뭐 끝까지 버텼다는 거죠. 미국이 뭐 그때 당시에 네. 뭐 폭격이니 뭐 이런 얘기까지 막 험하게 나오긴 했었었는데 그 막은 것도 YS라는 거죠?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꼭 그런 여러 가지 있던데 아니 근데 어떤 YS 입장은 일관되게 전쟁은 안 된다라는 거였죠. 돈 오버도프에 우리 예전에 책에 했습니다만 두 개 항구에도 잘 나옵니다만 그때 이제 거의 뭐 전쟁 일보 직전이고 당시 주한 미군 사령관은 미국 빌 클린턴 대통령에게 전쟁하려면 어떻게 뭐가 필요하냐니까 그러면 우리 미군 장병들 시체를 담을 그 백을 5만 개를 보내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미군 장병이 5만 명은 죽을 거니까 백을 5만 개를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 시신 담을 백 있잖아요. 그러니까 클린턴이 그렇게나 많이 와, 감당이 안 되네 싶은 거죠. 5만 개가 필요하다 했어요. 그 당시에도. 미군 5만 명이면 도대체 우리나라 그쵸. 국민은 몇 명이? 우리는 개전 90일 동안에 거의 60만 이상 병사가 다 아유. 사망한다고 봤죠. 60만에서 90만. 민간인 피해는 훨씬 더 클 거고. 그건 뭐 상상을 못 하겠죠. 네. 그때 벌써 워 게임을 돌려보니까 그렇게 나와요. 네, 하여튼 뭐 그런데. 네. 근데 그때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학자들이 물어볼 때 참 남북 관계가 그 이후로 악화되고 조문 파동이 나고 어떻습니까 이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아직 여기까지만 쓰시려냐 보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 남북한 아직 여기까지만 쓰시려나 보고 했는데 재미있는 게 DJ에게 나중에 물어봤다는 거죠. 6.15 공동선언을 김정일과 했는데 그 한계에 대해 질문하니까 DJ도 똑같이 이렇게 대답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직 우리 민족을 여기까지만 쓰시려나 보고 YS DJ가 같은 대답을 하더라는 거죠. 좀 신기하죠. 그런 거 보고 있으면. 뭐 경쟁도 라이벌도 엄청 했지만 네. 또 일정한 부분에서 통하는 부분이 굉장히 또 많은.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봅니다. YS는 이상적 현실주의자고 DJ는 현실적 이상주의자였다. 그래서 YS는 이상적인 어떤 여러 가지 이런 배려들을 하면서도 현실주의자니까 삼당합당을 했고 물론 과오죠. 여러 가지 지역주의를 공부하기는 과오가 됩니다만 어떻든 현실주의 입장에서는 권력을 잡아야겠고 그래서 호랑이 굴로 들어가겠다 했던 것이고 또 DJ 입장에서는 현실적 이상주의자였다 이거죠. 내가 기본적으로 현실 감각을 가지고 있대 나의 어떤 정말 큰 정치가로서의 비전들을 남북의 평화나 화해를 위해서 하나씩 들어가야 되니까 이런 거죠. 이상적 현실주의자니까 오히려 더 과감할 수 있었고 현실적 이상주의자니까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더 신중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좀 더 용기를 가진 YS, 좀 더 절제하고 신중했던 DJ. 이 둘이 조합을 했기 때문에 이 사회를 만들었다. 이래 보는 거죠. 지식인들의 분석은 그렇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지식인들은 네. 연말 연시에 이렇게 회식하고 들어가실 때는 어떻게 하시나? 지식인들은 아무래도 자기의 머리를 네. 써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찾지 않을까요? 그 합리적인 방법이 혹시? 대박 114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네. 대박 114 대리운전으로 여러분 안전기가 하셔야 됩니다. 네, 외우기도 쉽잖아요. 대박 114. 네, 대박 114 앱을 켜시고 바로 그냥 호출하기만 누르면 네. 여러분이 계신 곳으로 가장 빨리 달려와서 아주 안전하게 여러분을 모시고 댁까지 운전을 해드립니다. 네. 가격도 아주 합리적이고요. 다른 어떤 대리운전과 비교하셔도 아마 굉장히 저렴하게 또 뭐 적립금이나 이런 것도 잘 돼 있어서 네. 아마 이용하시면 할수록 굉장히 얻는 게 많은 그런 대리운전 앱입니다. 네. 대박 114 대리운전 앱 구글 플레이 스토어 혹은 애플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YS에 대해서 그 YS를 아주 70년대부터 네. 일종의 스피치라이터 역할을 했던 김정남 수석, 아까 김정남 선생이 그 책에서 평가한 게 있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YS는 우리 공동체의 발전에
참 고질적인 어떤 여러 가지 장애들을 말끔히 치워준 사람이다. 그것이 가장 크다 이거죠. 네. 그리고 하긴 YS 아니었으면 그거 할 사람 별로 없었을 것 같기도 해. 그냥 뭐 물론 이제 지나간 일이니까 그렇긴 합니다만 YS 정도로 밀어붙이지 않고 이것저것 막 이렇게 또 합리적으로 뭘 하려고 했으면 아마 오히려 더 안 됐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IMF 외환위기는 결국 그 당시 한국 경제, 네. 금융, 외교, 정치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그런 그렇죠. 기회를 네. 갔는데 한 개인 탓으로 참 돌리긴 그렇지만 근데 물론 압축하면 그건 대통령이었던 YS 탓이다. 그것은 맞지만 이제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때 그 당시 이제 경제부총리였던 강경식 장관이 아주 욕을 많이 들어먹었고 네. IMF 원흉이다 했습니다만 강경식 장관이 로마인 이야기, 시오노 나나미의 로마인 이야기를 요약해서 두 가지로 딱 정리를 해줬는데 자기에게 로마는 끊임없이 세계를 로마 시민으로 통합해 나갔다는 거죠. 로마가 제국이 된 거는 이 다른 나라를 정복하면서도 이 사람들이 로마 정복 당하는 것을 수치로 생각하지 않고 기쁨과 영광으로 생각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로마 시민이라는 정체성을 만들어냈다. 네. 로마에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사회가 발전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뭐 국력이 크죠 이런 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정체성, 우리가 뭔가 자랑스럽게 하는 그런 걸 만들어내야 된다. 이거고 두 번째는 로마는 정치 지도자 본인 자체는 정말 오욕을 뒤덮어 쓰고 훼손될지라도 로마라는 공동체를 여러 위험으로부터 건져낸 지도자들이 끊임없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었다는 거죠. 참 로마가 재밌는 게요. 네. 그 저번에 한번 시오노 나나미 그래도 그런 게 나오는데 로마에 가면 유럽에는 성이 많지 않습니까? 무슨 공자, 귀족, 그죠? 백작의 뭐 좋은 성 많잖아요. 네. 뭐 그런데 로마에는 그런 이제 이탈리아는 성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귀족의 대저택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뭐가 있냐? 공공의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콜로세움이라든지 공공의 건축물들이 많다. 목욕탕. 예. 그러니까 로마의 지도자들은 항상 레스푸블리카 공공의 끝에 그렇기 때문에 로마는 성공했다는 거죠. 예. 아니 그때 뭐 귀족들 맘먹고 저 저택 시작 네, 네. 뭐 얼마든지 졌을 텐데 그것이 로마를 오랫동안 최강대국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었던 힘이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지 로마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이 같이 만들어지죠. 네. 우리는 같다라는 것들, 우리는 하나다라는 것들. 자, 그래서 YS의 장점, 사심이 없고 돈에도 초연하고 무력에 참 담담한데 아쉬운 점이 뭐냐? 결국 항상 YS가 했던 말 있잖아요. 머리는 빌릴 수 있지만 건강을 빌릴 수 없다. 근데 이런 말을 하려면 머리는 빌릴 수 있다. 사람을 잘 봐야 되지 않냐 이거죠. 이 사람이 진짜 여기에 쓰면 유능한 사람이고 여기에 네. 쓰면 맞는 사람인지. 근데 YS가 사심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사심이 없어서 남도 그렇다고 보통 생각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사람 보는 눈이 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좀 부족했다 이거죠. 진짜 충성하는 거지. 나라에 진짜 충성하는 사람인지 개인의 사욕에 집착하는 사람인지 그게 좀 모자랐다는 거죠. 네네네. 그리고 가장 자기는 딱 하나로만 짚으라고 한다면 자기는 딱 한마디 하겠다는 거죠. 아들 현철 문제를 단호하게 정리하지 못한 점이 가장 아쉽다는 거죠. 그러니까 딱 그게 가장 큰 실증이라는 거예요. 네네네. 그때 뭐 소통령이니 뭐 네. 이런 얘기들 많이 나왔었죠. 그 지금도 이건 항상 모든 정치 정권이나 정치 지도자에게 시사를 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정치판은 확렬하는 거죠. 누가 세력 있다, 누가 힘 있다고 한다면 전부 사람들이 거기 붙어가 아첨하고 거기 붙어가지고 하면 나라가 제대로 되겠냐 이거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정치나 우리 관료 사회가 생각보다 추한 거죠. 추접다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이라면 적어도 어떤 사람이 진실한 사람인지 이거를 제대로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아, 이 사람은 진짜 여기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데 대부분 이제 사람들이 항상 그 측근이랄까 가족에 휘둘려 가지고 결국 나중에 뭐 항상 그렇게 결말이 많이 나죠. 항상 측근과 가족이 문제되어 가지고 결국 권력이 이제 항상 쓸쓸한 퇴장을 하게 되는 이런 것들이 많다 이거죠. 그러니까 뭐 여기서 그런 이야기예요. 이분이 이제 김정만 선생은 민주운동이 정말 평생의 대부였는데 네. 딱 이분은 그 대통령 그 YS 쪽에 교문수석 2년 하고 그 이후로 제가 알기로 어떤 공직도 맡지 않았어요. 그 전에도 그렇고 아주 담백하게 처신을 하시는 분인데 네. 그런 이야기를 하죠. 정치는 정무적인 이제 여러 가지 사람이 필요하니까 소개하는 사람이 참 중요하다 이거죠. 네. 소개받고 소개하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민주운동 예를 듭니다. 민주운동 출신을 예를 들자면 네. 인격적으로도 저급하고 경륜도 보잘것없는 사람이 갑자기 투사 대접받으면서 막 나서온다 이거죠. 내가 민주운동했다. 그렇게 해서 의원이 되고 하는데 경륜이 없고 실력이 없기 때문에 모든 생각이 교조적이라는 거죠. 옛날 내가 배운 대로. 무조건 반대하는 거죠. 무조건 이건 안 돼. 무조건 도시는 농촌을 도와줘야 되고 무조건 수입하면 안 되고 무조건 이런 교조적으로 세계는 변하는데 맨날 과거에만 매달렸다. 우리 때 이랬고 이런 사람들이 태반이었다는 거죠.
그 당시도 그렇고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변화를 못 따라가면서 권력욕만 가지고 자리는 무조건 찾아야겠다. 이러면 어떻게 되냐 이거죠. 적어도 한 사회의 리더가 되려면 지금 우리 사회는 어디에 있고 우리 사회는 앞으로 어디를 가야 되는지를 끊임없이 고민을 하는 사람이 그 자리를 가야 되는데 네. 어느 날 욕심만 있는 사람들이 가니까 어땠냐. 그래서 자기가 그런 이야기죠. 민주계도 그랬고 이제 상도동계죠. 그 전부 사람들은 깃발만 들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이었다 이거죠. 누가 우하면 따라가. 근데 그런 사람들이 성공했다 이거죠. 다 했잖아요. 왜? 네. 지역주의 때문에. 지역주의 때문에 여기 공천만 받으면 무조건 됩니다. 그러면 실력이 뭐가 필요 없다. 공천만 받으면 되니까 오로지 충성 이것만 하면 되지 않느냐. 네네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래서 참 그것들이 좀 안타깝다라고 이제 하는데 이건 뭐 김정남 선생이 민주운동 이런 게 아니라 전체적인 우리 어떤 정치 관료 다 포함해가지고 이런 것들 아닌가 이렇게 이제 좀 판단을 하시고 판단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DJ에 대한 평가를 네, 좀 들어보고 싶은데 그 전에 DJ에 대한 평가가 이제 바로 이제 김우창 선생 뭐 정말 세계적인 석학에 네네네. 내세워도 전혀 손색이 없는 이제 한국의 위대한 학자죠. 이 김우창 선생이 그 2012년에 그를 발표했습니다. 정치 지도자의 형성, 김대중 대통령의 삶에 관한 고찰 해가지고 그걸 했는데 이제 그런 이야기를 시작을 하는 거죠. 세계사적 인물이란 도대체 뭐냐 이거죠. 역사적 인물. 우리 세계사적 인물이다 뭐 말을 하는데 네. 뭐 이걸 막 띄고 이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역사적 인물이 과연 뭐냐 이거죠. 그래서 해겔이 옛날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나폴레옹이 딱 말을 타고 올 때 독일의 예나 쪽으로 점령에 들어왔습니까? 해겔이 딱 보고 저기 말을 탄 역사가 바로 저기에 있다. 절대 정신이 저기 오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 했다 했잖아요. 그 말은 결국 뭐냐면 역사의 흐름은 나폴레옹 같은 영웅적 인물을 통해서 드러난다 그죠. 우리가 어떤 큰 인물을 통해 가지고 역사는 대표될 수밖에 없다.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 인물이 처음부터 나는 세계사적 인물이 될 거야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네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보통 나중에 과대망상으로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나는 그냥 내 이데올로기 가지고 내가 임금이 되고 대통령이 돼야 된다. 이렇게 하면 그런 생각을 가져봤자 결국 나중에는 그런 지점에도 도착하지 그런 못하고.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 자체가 이미 낮고 작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그리고 그런 거를 현실화하려면 결국 수많은 희생과 피해를 낳는 거죠. 히틀러라든지 스탈린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내가 뭔가 만든 세상을 만들어야 돼. 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다칩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러니까 결국은 꼭 어떤 의식이 있다기보다 역사의 무의식이란 말을 써요. 뭔가 모르는 어떤 힘들 속에 작용하고 내가 어떤 사건들을 거치고 변화를 거치면서 내가 진짜 이런 내가 해야 될 어떤 소명이 있는 건가? 뭐 YS나 DJ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결국 상황 속에서 형성된다 이거죠.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 내 개인의 의지가 만들어지고 내가 그러면 어떤 집단에 일치되잖아요. 네. 내가 지역을 대표하든 아니면 뭐 내가 어느 우리 조직을 대표하든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대표자가 집단의 지도자가 되는 거죠. 그럼 이 집단의 지도자가 되면 어떻습니까? 이제는 한 개인이 아니라 전체를 지향하는 개인이 되는 거죠. 그죠? 나는 이제 이 개인이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예수 공자식으로 말하면 공생애를 살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나의 사적인 생애가 아니라 나는 분명히 개체로서의 개인이지만 전체를 나아가는 거죠. 이제 내 삶이 역사가 되어버리는 네. 이 방향으로 이제 발전하는 거죠. 자, 그럴 때 결국은 이제 내가 속하는 집단이 결국 사회 속에 존재하는 여러 집단들하고 부딪혀가지고 그걸 통합하면서 이제 일반적인 집단 의지가 되고 그것들이 결국 최종적으로 역사의 의지가 되고 네. 우리가 말하는 역사적 인물, 세계사적 인물이 되는 거죠. 네. 근데 그 인물이 될 때 결국 기본적으로 내가 하나의 어떤 권력을 잡고 나면 항상 변화에 노출될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권력을 잡아갖고 이 방향을 영구하게 가고 싶지만 현실은 항상 끊임없이 변하잖아요. 네. 그 상태에서 계속 이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뭔가 힘을 사용하고 싶고 그래서 폭력이라 할까 억압을 사용하고 아니면 선전선동 이데올로기를 사용할 수도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어떤 힘을 가지고 이 어떤 그걸 가지고 일종의 우리의 일상생활을 참 순조롭게 만들어주는 거. 우리가 민생을 챙기고 일상적인 삶을 정상의 삶을 만드는 이 두 방향이 항상 동시적으로 이제 작용할 거다 이거죠. 그래서 권력을 잡았을 때 그 힘의 유혹을 정상적인 어떤 삶을 만드는 민생을 만드는 이걸로 어떻게 하면 잘 전환하느냐 이게 이제 사실은 우리가 말하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는 거죠. 네. 근데 그게 상당히 이제 어렵다라고 네. 이제 전제하면서 결국은 항상 개체를 넘어가지고 전체를 지향하는 보편을 지향하는 것들이 하나의 어떤 정치 지도자 삶이고 그걸 그럼 우리는 이 김대중이라는 인물을 통해 가지고 하나의 구체적인 보편성이라는 말을 가지고 한번 접근해 보자. 이 사람의 삶의 구체적인 삶이 어떻게 보편적인 어떤 지위를 얻게 되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자.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개체를 넘어 전체를 지향하면서 지향하는 결국 역사의 의지가 되는 것들이 정치 지도자의 일반적인 여정이죠. 그래서 DJ의 삶이 어떤 식으로 해서 그 개체를 넘어서 가지고 그 역사까지 이루어지는지를 한번 우리는 이 삶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뭐 기류의 김대중이라는 다큐멘터리 제목도 그렇습니다만 결국은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한번 살펴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자서전을 통해서 볼 수밖에 없잖아요. 네. 저도 뭐 김대중 자서전은 읽어봤습니다만 아주 자서전에 그 처음부터 솔직한 고백을 하고 있어요. 사실 나는 서자였다. 지금까지 그걸 말하기 참 그거 했는데 참 어머니한테 미안했다. 왜 내가 서자라는 말을 당당히 못했는가. 그러니까 뭔가 내가 숨겼다는 자체가 어머니에게 좀 죄스러운 느낌이 든다. 아주 솔직하게 고백을 하는 거죠. 네, 첫 장부터. 첫 장부터. 네. 사실 우리나라 자서전 평전은 대부분 칭찬밖에 없잖아요. 자기 자화자찬밖에 없어갖고 좀 신뢰성이 떨어지는데 어쨌든 자 그러면서 그런 자서전을 보면 좀 달라요. 어릴 때부터. 그 당시 보통 학교 3, 4학년을 다니는데 신문이 그때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때 신문에도 일본 내각 뭐 개편 이런 게 나오잖아요. 이번에 새로 뭐가 바뀌었다. 그거를 자기가 달달달 외우고 다녔대요. 누구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무슨 상은 산업상은 누가 하고 경제상은 누가 하고 이런 초등학교 3, 4학년 3, 4학년 때부터. 그것도 식민지의 아이가. 네. 그래서 그때 그 기사를 보고 하면서 나는 앞으로 임금이 되어야겠다 생각했대요. 임금이 되어야겠다. 임금이요? 임금. 왜냐하면 당시 자기가 태어난 하이도 김해 김씨 선산이 명당이고 큰 후손이 난다는 이야기를 어릴 때부터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임금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어느 날 이웃 마을에서 어떤 애가 태어났는데 아 걔가 앞으로 임금이 된다더라 이런 이야기가 돌았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듣고 까닭없이 그 애가 미워지더라는 거죠. 내가 임금이 돼야 되는데 이게 강하죠, 그죠? 예, 아주 강합니다 그런 것들이. 네. 권력에 대한 욕망들 이런 것들은 정치에 대한 관심이 강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네. 그래서 이제 목포상고를 다녔는데 당시 일본 담임 선생님이 가르쳐준 가르침이 평생의 삶의 어떤 교훈이 되었다는 거죠. 항상 인간은 삶의 원칙을 확고히 지켜야 된다. 동시에 원칙을 고수한다고 해서 유연하지 못하면 절대 삶의 승리자가 될 수 없다. 참 모순적인 말이죠. 삶의 원칙을 확고히 지켜라. 그렇지만 또 유연해야지 승리자가 된다.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일종의 실사구시의 삶을 이제 일생의 이제 교훈으로 삼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만주에 일본의 만주국을 만들어가지고 건국대학을 만들었단 말이죠. 그걸 입학하려고 염두에 뒀는데 태평양 전쟁이 시작되고 그러면서 학교 졸업하고 나서 그냥 회사에 취직을 한 거죠. 네. 전남 기선회사에 취직해가지고 배하고 관련을 맺는 거죠. 해방 이후에 당연히 이제 그 일본인이 물러가니까 그 회사를 인수해가지고 결국 해양 운수업에 뛰던 거죠. 네. 자, 그러니까 그런 사업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게 결국 나중에 정치에 있어 갖고 아까 말씀드린 상인의 그 계산. 예, 계산. 네. 그렇죠. 거래, 뭐 그런 이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작용했다고 볼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해방이 되니까 정치 활동이 뛰어들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좌파 시비를 일으키는 건국준비위원회 목포 지부에 가입하고 근데 가보니까 너무 좌익적 성격이 강해져요. 탈퇴하고 나서 나름 남북 합작 정책을 하고 있던 신민당에 가입해요. 조선신민당. 처음 갔던 데가 신민당이에요. 건국준비위원회 건준. 그러니까 건준 갔다가 이후에 정당. 장당으로는 신민당, 조선신민당. 근데 거기가 이제 결국 조금 또 좌파 성격이 진해지니까 또 탈퇴를 하고. 거기도 탈퇴하고. 예. 그 다음에 해운업에 열중했는데 전쟁이 터졌을 때 6.25 때 서울에 있었다가 탈출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포로 돌아왔는데 다시 체포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체포된 사람들이 이제 사형당하고 막 이제 살해당하고 이럴 때 우여곡절 끝에 어쨌든 목숨을 건져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이데올로기의 이런 것들이 엄청 무섭구나. 이데올로기의 인간적 이런 것들이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라는 이제 몸으로 느꼈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 이 전쟁 체험, 죽음 체험, 죽기 일부 직전 체험하면서 이제 민족의 화해와 전쟁이 없는 세상을 그때부터 자기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됐다. 자, 그 다음에 그때부터 이제 정치에 관심을 가지니까 해운업 하면서 목포일보 신문을 언론을 먼저 인수합니다. 항상 그 우리 예전에도 정치에 여러 가지 할 때 언론이 시작하는데 우리 무솔리니도 언론 잡지를 만들어가지고 시작을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했는데 본격적으로 이제 정치에 뛰어든 것은 1954년 목포에서 국회의원 출마를 한 거죠. 낙선을 했습니다. 이후에 이제 정치를 하려면 서울로 가야겠다. 서울로 갔죠. 그래서 한국노동문제연구소 주관을 하고 잡지 신세계 주관하면서 이제 정치적 이제 공부를 시작하는 거죠. 네. 공부를 하고. 그때 이제 결혼해가 아이가 둘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그 첫 부인이 차용애 씨, 차용애 여사죠. 그리고 아이 둘이 아시다시피 홍업이죠. 장남 홍일, 홍업 두 아들 데리고 서울생활을 한 거죠. 근데 서울생활 하면서
이제 결국 그 부인이 이제 일찍 돌아가시게 되죠. 그래서 이제 사별을 하게 되었고 네. 어떻든 그 서울 생활 와중에 이제 민주당에 입당을 하게 되었고 이때 가톨릭에 입교를 하게 되는데 대부가 되어준 사람이 장면 부통령이에요. 아. 장면.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민주당은 구파와 신파가 있는데 구파를 대표하는 사람이 이제 유석 조병옥, 뭐 유진산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 구파에 이제 떠오르는 태양이 YS. 신파에 떠오르는 태양이 DJ.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구파는 옛날 한민당, 지주들 출신이 많아요. 호남, 참 웃기죠. 구파는 한민당이 원래 호남 지주들이거든요. 근데 오히려 YS가 경상도 출신 YS가 호남을 대변하게 되고 신파는 기본적으로 도시 사람들이에요. 천주교 출신, 흥사단 출신, 관료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구파는 좀 정치적인 사람들, 네. 신파는 경제적인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신파의 결국은 이제 장면 박사하고 그리고 평생 자기를 지지해준 정일영 박사, 정대철 의원의 아버지. 아. 그리고 정일영 박사의 부인이 누구냐? 이태영 변호사. 우리나라 여성 중에 사법고시 합격 1호, 변호사 1호인 사람이 이태영 변호사. 요 정일영 박사하고 이태영 변호사가 DJ 평생의 후원자를 해주는 거죠. 이 사람들이 다 신파였던 거죠. 네. 자연스럽게 이제 이렇게 된 거죠. 58년에 인재 출마를 결심했는데 인재 출마를 가니까 그때는 후보 등록을 방해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목포 인재 강원도 인재. 아, 거기에 처음 출마해요? 목포에 출마하려고 하니까 민주당 후보가 이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못 가니까 강원도 인재를 갔는데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50년대만 해도 전라도 사람이 대구 와서 국회의원 되고 조재천 씨였나 하여튼 되고 경상 사람이 또 전라도 가서 국회의원 되고 이렇게 됐다고 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인재에 갔는데 후보 등록을 안 해주는 거죠. 왜 안 해줘요? 이제 자유당 사람을 당선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막 근데 나갈 때 그냥 안 쫓겨나고 책상다리 붙잡고 고함 지르고 막 난리를 쳤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한국에서 정치를 하려면 육신의 강단도 필요하더라고요. 뭔가 세다는 걸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하도 억울해가 다음날 이 육군 사단장을 찾아가서 하소연을 하려고 이게 말이 되느냐. 근데 결국 두 번을 찾아갔는데 못 만나게 돼요. 그때 당시 육군 사단장이 박정희 사단장이에요. 아, 그래요? 당시 참 인재에 있는? 인재에 있는. 그래 사단장을 찾아가서 억울한 걸 하소연하려 했는데 참 또 인연이.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결국은 60년 4.19가 일어납니다. 4.19 때 사실 이 여러 가지 정치 집회나 시위에 사람들이 참가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김우창 교수가 바라볼 때는 삶의 좌절감이 큰 역할을 한다고요. 사실 내가 살아가는 것들에서 지금 여러 가지 많은 부당함과 좌절감을 느낄 때 사람들은 정치적인 집회에 참여하거든요. 그래서 60년 4.19 당시에 그런 상황들이었던 거죠. 근데 자기가 시위에 이제 앞장을 서야 되는데 갑자기 나가려고 하니까 갑자기 DJ가 눈앞이 아득해지더라는 거죠. 지금 아내는 죽고 없고 먹을 식량과 돈도 없는데 네. 두 아들은 어린 두 아들은 아빠 잘 다녀오세요 절을 하고 모친은 그냥 또 잘 다녀오라고 하니까 내가 기가 막힌다 이거죠. 지금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인가. 그렇게 사업도 좀 다 말하고 지금은 이제 딱 그거는 정치에 뛰어들었으니까 이제 그 와중에 대마로 나가야 되는데 이러다가 총 맞아가지고 이러면 나 어떡하지? 그래서 갑자기 야 까득해지는데 그렇다고 지금 동지들하고 가지 않을 수도 없고 그래서 그때부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자 이런 이제 그런 이제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 뭐 했다고 하죠. 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정치 활동을 하려면 신체도 강인해야 되지만 대중과의 일체감에서 오는 열광을 즐길 수 있어야 되거든요. 열광을.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소리 있죠. 나서는 걸 좋아해야 되는 거죠. 관종. 약간 나서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이 좋아해주고 이런 것들 즐길 수 있어야지 정치 지도자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네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런 동시에 또 정치는 죽음도 무릅쓰는 단호한 각오가 필요한 거죠. 내가 한번 목숨 걸고 그래야 대중이 열광하거든요. 사람이 아이고 저 사람 안전하다 했는데 뭐 때문에 열광합니까? 야 저 사람이 말이야 진짜 목숨 걸고 한다. 이럴 때 사람들이 이거 뭔가 더 열광하잖아요. 죽을 고비 넘겼다.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정치는 서사가 필요하거든요. YS 같은 경우도 초산 테러를 당시 김용욱 중앙정보부장이 YS 차에 이제 테러를 초산을 뿌리려고 했다는 거죠. 초산 뿌려갖고 얼굴이 타버리면 대중 활동을 못 하니까 그런 거라든지 DJ 같은 경우는 더 많지 않습니까? 뭐 교통사고 뭐 이런 것들이 결부돼 가지고 이런 더 이제 내러티브가 구축이 되는 거죠. 신화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결국 4.19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인재를 출마했어요. 4.19 이제 하고 나서 다시 총선을 하지 않습니까? 또 낙선을 해요. 낙선을 또 해요. 그 예전에 그 킹메이커인가 그 영화? 네 맞습니다. 그게 그 영화입니다. 그때 이제 막 인재 출마하고 이런 게 계속 나오죠. 네. 그때 왜 설경구 씨가 아마 DJ 역할을 좀 그렇죠. 하셨던 것 이승균 같고요. 씨가 엄창록 바로 이제 킹메이커 네네네. 모사 선거 참모 역할을 했던 거죠. 네.
그래서 결국 떨어지는데 문제는 이제 자기가 모시던 장면 부통령 총리가 됐거든요. 그때 총리가 최고예요. 이게 내각 책임자가 됐으니까. 네. 네. 그래서 결국 원외잖아요. 배지를 안 달았는데도 민주당 대변인으로 지명된 거예요. 그만큼 능력이 있다고 본 거죠. 이후에 인재가 부정선거로 판명이 난 거예요. 그래서 재선거를 합니다. 네. 1961년 5월 13일 재선거를 해가지고 당선됩니다. 인재에서? 인재에서. 첫 그럼 의원이 첫 의원. 인재에서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당선증을 받으러 갔는데 사흘 후에 뭐가 터졌죠? 1961년 5월 13일에 당선되고. 아, 5월 16일. 5.16. 아이고야. 그러니까 사실 박정희와 DJ가 악연인 게. 악연이다 진짜. 자, 정말 몇 번 만에 3순입니까 4순 만에 이제 배지를 달았는데 바로 끝나버렸죠. 그 다음에 재혼을 한 게 65년 5월에 재혼했대요. 1965년 5월에 이호 여사하고 재혼을 했네요. 네. 재혼한 지 열흘 만에 깜빵에 또 들어간 거예요. 이제 5.16 되고 나서 정치인을 잡아야 해가지고. 재혼한 지 열흘 만에 깜빵 들어가 3개월 수감하고 배지 날아가고. 그러니까. 박정희를 미워하지 않을 수가 없네. 좀 그렇죠, 그죠? 네. 네. 참 악연입니다. 네. 자, 그래서 결국 이제 5.16으로 국회가 해산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DJ도 공화당 창당 참여를 공고받았다는 거죠. 그렇지만 거절했다. 네. 63년에 이제 재건된 민주당의 대변인이 되어갖고 이제 국회의원 선거에서 목포 당선된 거죠. 그때 목포로 가군요. 목포로. 그 이후로 이제 국회의원을 하면서 뭐 도서관을 가장 많이 찾았다. 학구적이었고, 나중에 뭐 박정희 정권에서도 다 활약했던 남덕우 뭐 이런 분들하고 토론도 많이 했고, 네. 경제학자들하고 토론도 많이 했고. 그런데 67년 이제 대선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 윤보선, 박정희 후보가 붙었는데 그 대선하고 나서 몇 달 후에 총선거, 국회의원 선거 열리거든요. 네. 그 목포에서 이제 재선에 도전하는데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목포에 직접 2번 찾아가 국무회의를 목포에서 현장에서 연다는 거예요. 국무회의를 왜 목포에서? 김대중을 무조건 떨어뜨려라. 아, 그만큼 이거 좀 아무래도 무시무시했군요. 이게 좀 빨리 살을 잘라야겠다 생각했던 네네. 거죠. 근데 결국은 당선됐죠. 당선이 돼버려. 예. 그리고 박정희 정권에서 이제 여러 가지 사건, 68년 이제 1.21 무장 공비로 김신조 사건, 뭐 이런 사건이 벌어지면서 이제 삼선 개헌을 시도하는 거죠. 그때는 대통령이 2번밖에 못했거든요. 69년에 개헌을 해가지고 이제 3번까지 할 수 있다 된 거죠. 네. 네. 자, 그 와중에 이제 69년에 김영삼, 그 당시 김영삼 원내 총무가 40대 기술원을 딱 내세웠고, 그래서 70년 전당대회에서 결국 DJ가 68년 원내 총무 떨어지고 나서 계속 원내를 공략하고 해가지고 70년 9월 전당대회에서 결국 2차 역전승을 일으킨 거죠. 네. 그리고 그때 이제 1971년 4월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네. 어마어마하게 이제 이 선거에서 센세이션을 일으키거든요. 김대중 후보가 당시 내생 공약 예비군 철폐하겠다. 좋잖아요. 사람들 입장에서 선거 예비군 철폐하겠다. 4대국 부전 보장론 하겠다. 뭐 대중 경제를 하겠다 이러니까. 근데 문제는 그러면서 적을 너무 많이 만들어요. 그죠? 정보기관 비판하니까 그 관료들을 또 적으로 돌리게 되고, 대중 경제를 하면서 대기업, 기업계를 적으로 돌리게 되고, 또 4대국 부전 보장론 하니까 군부를 또 적으로 돌리게 되고, 예비군 또 하니까 또 막 다 적으로 좀 만드는 게 있었죠. 자, 그 상태에서 근데 결국 당시 박정희 이제 대통령 입장에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제가 그때 주일대사라고 했던 이유락을 불러드려요. 대통령 선거 너가 책임지고 이겨봐. 네. 돈을 뭐 우스개 말 어마어마하게 뿌렸는데도 당시 딱 선거를 해보니까 100만 표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95만 표 차이로. 네.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난리가 난 거죠. 어떻게 내가 이동안 이렇게까지 일을 하고 했는데 이거밖에 우리 국민들이 나를 평가를 안 해줘? 부터 시작하고. 네. 그러니까 이게 이쪽에서는 졌지만 이제는 민심을 얻었다. 이제 우리 다음은 무조건 나아가 된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 여러 가지 되겠죠. 그죠? 그래서 결국 청와대는 이제 유신. 이제 결국 종신 집권하는 유신을 기억하게 되었고. 자, 그 와중에 뭐 71년에 총선이 다시 열리는데 대선 끝나면 총선 열리니까 네. 또 지원 유세하다가 이제 틀어가고 충돌해서 결국 교통사고.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게 음모냐, 고의냐 아니면 진짜 사고냐 이렇게 된 거죠. 자, 그 와중에 다리가 불편해가지고 이제 결국 일본에 대학병원에 치료를 하러 갔어요. 네네네. 근데 그때 이제 결국 유신 이제 비상 조치를 선언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생각해 보니까 기국 안 하는 게 낫겠다. 해외에서 민주 운동을 해야겠다. 그 기국을 안 하죠. 어차피 한국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없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미국, 일본에서 계속 아까 말씀드린 한민통을 만들고 미국에서 이제 지도자들, 케네디 상원 의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접촉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 와중에 아시다시피 뭐 1973년에
도쿄에서 김대중 납치 사건이 벌어지죠. 납치. 영화 KT 김갑수 씨가 나온 KT 보면 그 잘 나와 있습니다. 그 KT에서 결국 보면 납치 당해서 그때 종교적 체험을 했다고 하죠. 자기 예술을 적긴 했다. 결국 그래서 결국 살아났다. 뭐 이렇게 이제 하시는 거죠. 네. 자, 그래서 결국 뭐 나중에 뭐 여러 가지 설은 있습니다만 결국 그때 비행기가 뜨면서 이제 비행기 소리가 나면서 사람들이 이제 결국 바다에 버린 이제 이거를 던지는 것을 포기했다 나오지 않습니까? 원래 이제 배 타고 나가서 뭐 공해상 같은 데서 용금호 이제 DJ를 살해하는 게 이제 목적이었는데 그렇죠. 미군 비행기 뭐 이런 게 이제 떴다는 거죠. 그때 뭐 여기서는 이제 일본 비행기로 아무래도 일본 추정이 비행기. 된다 이거죠. 네. 가서 이제 그 경고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일체 그걸 중지하고 그걸 해라 뭐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 와중에 결국 이제 아주 시국이 이제 다시 돌아왔습니다만 강제 납치가 강제 귀국 당했습니다만 네. 아시다시피 그 이후에 뭐 유경수 암살 사건, 시해 사건, 그 다음에 뭐 인혁당 사건, 민청학년 사건 내가 계속해서 이제 막 그 정말 정권과 학생과 뭐 제야 단체들 간에 이게 투쟁이 장난 아니게 이제 죽고 죽이고 돼버렸죠. 자, 그 와중에서 이제 DJ가 지금까지 제도권에 있은 거잖아요. 네. 이제 제도권을 벗어나서 이제 흔히 말하는 제야 인사들하고 교분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박정권이 계속 제도권 진입을 차단하니까 오히려 뭐 정상적인 어떤 정치 활동도 계속해서 못하게 막으니까 결국 제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네. 그래서 1974년에 민주회복 국민회의가 만들어집니다. 여기 아까 말씀드린 김정남 선생하고 네. 이런 여러 이제 또 정치 지도자들 DJ 이렇게 만듭니다. 자, 이때 만들면서 이 사람들이 1976년 3일 명동성당에서 3일 민주구국 선언문을 발표합니다. 76년 3월에. 예. 네. 근데 여기가 이제 그 당시 이제 아주 엄혹한 유신 시절에 이제 이런 돌파구를 한번 만들어내려고 했던 거죠. 네. 자, 근데 이게 참 여기서 이제 이 김우창 교수는 의미를 많이 부여하는데 명동성당에서 발표를 했잖아요. 네. 명동성당은 1898년에 세워졌거든요. 네. 조선왕조 그 당시 대한제국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그 세워질 때 말이 많았대요. 왜냐하면 명동성당이 세워진 위치가 궁궐보다 위치가 높은 거예요. 오. 그러니까 이게 세속적인 권력보다 이게 성당이 높으면 되냐. 거기 약간 언덕 위에 이렇게 예.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결국 참 이게 의미가 있지 않냐 이거죠. 어떻게 보면 명동성당에서 이 유신의 긴급 선언하는 거는 우리의 어떤 정치적인 이런 것들이 세속에 아무리 권력이 세더라도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그 세속을 지탱해 주는 것은 종교와 정신이라는 것들. 이것들을 어떻게 보면 의미하지 않느냐. 물론 당시 명동성당 말고 다른 데 할 데는 없어요. 왜냐하면 종교시설 네. 말고 다 들어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전에 70년대만 해도 그 당시 이제 우리 김수환 추기경 이 또 로마에서 40대 김수환 그 추경으로 딱 임명했지 않습니까? 참 보는 눈이 있는 거죠. 이분이 아주 강단이 있는 분이니까 명동성당에 사람들이 도피 오잖아요. 그러면 네네. 이제 딱 지나바로 들어올 때 청와대를 찾아가가지고 대통령 직접 만나고 딱 그 강단을 협상을 해가 타협해가 딱 절대 안 된다. 당신 전 세계 가톨릭을 다 적으로 돌릴 생각해라. 이렇게 강단해갖고 박정희 정권 시절에는 사실 못 들어와요. 네. 그 이유는 막 들어왔다고 하지만 어쨌든 네. 자, 그렇게 이제 이 명동성당이라는 공간이 아주 큰 의미가 있는 것 같다 이거죠. 그리고 여기서 결국은 조금 이제 의미 부여를 하는 거죠. 결국 신앙이 이제 더 강해졌는데 신앙이란 것은 결국 뭐냐 이거죠. 주어진 시련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나를 박해하는 적들도 다 용서하라는 것이 신앙 아니냐 이거죠. 그러니까 DJ가 결국 이제 말하는 화해랄까 이런 것들이 신앙의 이런 것들을 만약에 이제 이렇게 보자면 이렇게 볼 수가 있다. 그래서 결국 이 명동 집회를 해가지고 구속이 됩니다. 네. 1978년까지 2년 10개월간 또 옥고를 치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비정치인들하고 이제 교류가 활발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걸 정치학의 시각에서 보면 이제 DJ가 이제 흔히 말하는 제도권에서 벗어나서 탈제도권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좀 현실적인 권력의 측면에서 좀 멀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볼 수도 있고 좀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이제 현실의 제도 속에서 권력을 잡는 게 아니라 혁명이랄까 민중혁명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냐. 이제 비제도권하고 접촉을 하게 되니까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제 세속적인 정책 수준에다가 좀 신앙적 차원, 정치적 차원까지 곁들여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네. 자, 그 아시다시피 이제 결국 1980년에 5.17로 다시 옥고를 치르고 사형 선고를 받고 네. 가택연금을 당하고 망명을 하고 그런 다음에 대통령이 되는 거죠. 네. 그런데 결국 이제 사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DJ가 집권하고 나서 자기 그 도쿄 납치 사건을 재조사라고 안 하거든요. 안 파헤쳐요. DJ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권력이 개입된 사건을 또 다른 권력으로 파헤치면 안 된다. 참 멋있는 말이죠.
권력이 개입된 사건을 내가 권력 가질 때 해서 또 다르게 그 권력으로 파헤치면 안 된다. 아, 우리는 불의의 권력을 정의의 권력으로 단호하게 응징해야 됩니다. 노한 거죠, 사실은. 이게 참 멋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네. 많은 분들이 좀 느끼는 바가 많을 네. 뭐 그런 말인 것 같네요. 네. 아니 그러니까 그 박정희 기념관을 건립을 허가를 내줬죠. 그래서 2004년에 박근혜 대표가 찾아와요. 김대중 도서관으로. 그 아무 일에 대해서 자기 기대를 안 했는데 사과를 했다 이거죠. 그래서 참 자기도 진정이 느껴졌다. 뭐 이런 이야기를 서로 했죠. 진정으로 이제 그 따님을 통해서 어쨌든 결국 좀 그런 느낌을 가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물론 이제 정치 전략의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관용과 화해, 평화를 해야지 집권할 수 있으니까 성인은 아니잖아요. 여기서 이제 김부창 선생님 말 성인은 아닌데 뭐 자세히 보도 그런 여러 가지 인간적인 뭐 참 그런 것들 약점들도 많이 나와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은 성인이 아니지만 그 자기가 추구하는 정치의 정향, 오리엔테이션이랄까. 가려고 하는 방향은 적어도 거기서 어떻든 관용과 화해, 평화를 어떻든 가려고 했던 거는 사실이다 이거죠. 그렇게 힘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아까 말한 절제의 정치인이다 이거죠. 신중하는 거 힘을 어떻든 그런 식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정프로님 만약에 제가 지금 막 소고기를 구워 먹고 근데 소선당이 아니야. 용서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는 미안합니다. 용서는 안 됩니다. 용서 안 되죠. 다른 소고기를 먹을 이유가 뭐 있죠? 뭐 가격이에요? 아니면 맛이에요? 뭐예요? 혹시나 더 맛있을지도 모른다는 호기심. 호기심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호기심조차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는 네, 소선당 한우를 우리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드셔보셨잖아요. 다른 소고기는 굳이 시도할 가치가 별로 없잖아요. 소선당 한우가 다 떨어지면 그때 한번 드셔보셔라.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고의 소고기 가장 합리적 가격으로 만날 수 있는 소선당 한우, 네이버에서 소선당 한우를 검색해 보시면 바로 여러 부위,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부위와 그리고 또 다양한 뭐 갈비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사골 국물 이런 것도 있으니까요. 꼭 한번 검색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소선당 한우입니다. 그 사실 그 기부장 선생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결국 정치의 최종 목표는 뭐냐 이거죠. 정치는 최종 목표가 뭘까? 그건 평화로운 삶이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평화로운 삶이라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대부분 비평화적인 수법을 많이 동원한다는 거죠. 이게 참 역설적인 거죠. 우리는 평화로운 삶을 목적으로 하는데 그걸 가기 위해서 비평화적 수법을 많이 동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혁명론자의 가장 큰 문제는 현실의 삶의 모습이란 아주 복잡하고 다층적이거든요. 그걸 지나치게 단순화해가지고 이거 하면 된다. 하나면 된다. 그러니까 폭력적 수단으로 단시간에 해결할 수 있다 보거든요. 대기업을 없애면 돼. 뭐 예를 들어 요즘 지금 뭐 검찰 국정을 없애면 돼. 아니면 뭐라고 할까? 뭐 저기만 없어지면 돼. 뭐 그런 거 만들면 뭐만 없어지면 돼. 이러는데 그 유토피아라는 게 물론 그런 게 필요하죠. 그런 게 있어야지. 그거 필요한데 이게 과연 참 그렇기 때문에 바르다고 할 수 없는 그런 수단들을 다 정당화시키잖아. 아니 전당대회 때 뭐 좀 쓸 수도 있지. 그런 걸 가지고 뭐라고 하냐. 뭐 정치를 하다 보면 돈이 좀 필요하지.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떤 동기에서는 일단 동원된 비평화적 수법은 브레이크가 없다는 거죠. 한번 딱 비평화적 수법이 동원돼 버리면 그것은 계속 움직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오쩌둥이 대표 아니냐 이거죠. 마오쩌둥은 혁명을 위해서 뭐 했지만 결국 그로 인해서 희생된 중국인이 7천만이고 당원들만 15,000을 죽였다는 거죠. 왜 그러냐? 아니 내가 혁명을 하고 우리가 혁명을 해야 되는데 혁명이 관료져야 되고 이래 되겠냐. 그러니까 문제는 건데 그렇다 이거죠. 아무리 좋은 의도나 이상이 있지만 단순화돼 버리면 막단의 희생을 가져온다는 게 20세기 정치 실험의 교훈이라는 거죠. 뭔가를 단순화시키면 뭐는 뭐다. 뭐만 없어지면 돼. 미제국주의자가 없어지면 돼. 자본주의자들이 없어지면 돼. 빨갱이만 없어지면 돼. 이렇게 말하면 이건 진짜 어마어마한 희생을 가져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하는 거죠. 민주주의는 보통 사람들의 삶의 평화로운 삶을 보장하는 제도인데 그래서 정치적 변화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통 혁명적인 변화도 필요하죠. 우리가 한 번씩 변화가 문제는 정오와 원한을 풀어놓는 부작용이 있다 이거죠. 그런 거 하다. 근데 문제는 정오와 원한이 사회적 동력으로 오래 지속되는 사회는 인간적 사회가 될 수 없는 거죠. 누구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누구 집단을 없애버리고 불구대치는 원수 그런 사회는 절대로 인간적 사회가 될 수 없다. 근데 DJ가 추구했던 것들 그 명동 집회가 있었던 성당을 생각해 보자 이거죠. 신앙의 성당이 권력의 궁궐보다는 마땅히 더 높은 자리에 있어야 된다 이거. 우리는 정치는 필요하지만 정치를 절대화하면 반드시 억압과 희생을 가져온다는 거죠. 뭐 요즘 우리가 뭐 예전에 태극기 개딸 보면 다 그렇잖아요.
필요한데 그것을 절대화시켜버리면 교조화되고 억압과 희생을 가져온다는 거죠. 원한과 정오의 에너지가 나와가지고 그런 걸로 움직이는 사회가 오래 가냐 이거죠. 네네. 그래서 결국 핵심이 되는 건 뭐냐. 그러니까 DJ의 결론 같습니다. 저는. 자기를 넘어서는 정신적 질서에 순응할 수 있는 겸허함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자신을 넘어서는 뭔가 있다는 거죠. 권력 있는 사람은 내가 다 권력 가진 것 같잖아요. 그걸 넘어서는 뭔가 정신적 질서, 신이 있다든지 아니면 국민이 있다든지 민심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에 순응하는 겸허함이라는 필요하다는 거죠. 그 권력의 절대화랄까 시장 경제의 절대화가 여기 대립되는 건 사실이죠, 그죠? 항상 그거를 늘 얘기하다가도 권력을 잡게 되면 이제 그걸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네. DJ는 그거를 깨달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도 그 정향은 가진 거죠. 세속적인 물론 당연히 있습니다만 그 정향을 어떻게든 간에 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그래서 좀 우리 근대사에서 보기 드문 정치 지도자 되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의 우리 정치 현실 이제 2012년의 이야기입니다만 지금하고 똑같은 것 같습니다. 네. 여전히 원한과 힘이 지배하고 있다 이거죠. 지금도 원한과 힘이 지배하고 있고 누가 먼저 빨리 고지에 올라가느냐 하는 전략적 사고만 지배하고 있다 이거죠. 저 고지보다 더 높은 정신적 질서 이런 것들은 생각 안 하고 있지 않는 거죠. 무조건 우리가 정권 잡아야 되고 우리가 다 이겨야 되고 우리가 정권 잡으면 적폐 세력들 다 없애야 돼. 다른 식으로만 권력들은 지금도 이제 대립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자기를 넘어서 사회를 생각하고 사회를 넘어서 겸허한 마음으로 인간의 정신적 본질을 생각하고 그 정신적 질서에 순응하고 모든 사람을 너그럽게 포용하는 정치 문화 언제쯤 만들어질까로 이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렇게 끝을 맺으셨는데 아직도 10년 지났는데도 여전하죠 뭐. 여전 내지는 좀 더 악화된 건 아닌가. 더 양극화돼 가는 것 같습니다. 더 양분돼 가는 것 같습니다. 사실 굳이 그럴 이유가 있을까 싶기도 한데 예전엔 뭐 진짜 전쟁이라는 게 있었고 혹은 뭐 식민지 시절도 있었고 그때는 진짜 뭐 반일 친일 뭐 이게 엄청 극단화될 수도 있고 혹은 뭐 반공 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극단될 수도 있는데 오히려 지금이 훨씬 더 극단화되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전혀 요만큼도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고 뭐 이런 것들이 너무 좀 심해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여러 가지 이제 지금 그 뭐죠 동작동 가보면 YSDJ 다 묘비명 그러니까 2개가 있더라고요. 이제 그냥 일반적인 묘비가 하나 있고 기념비가 하나씩 이제 두 개 세워져 있거든요. 거기 보면 좋은 말들도 참 많은데 JP의 그래도 그죠 이건 묘비명을 JP는 상징적으로 그 인생을 딱 자기 묘비명을 스스로 자기 인생을 딱 만들었거든요. 뭐라고 적었어요? 한번 딱 보시고 그다음에 그렇게 묘비명을 한번 보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JP는 지금 고향 부에 부인하고 같이 이제 영면을 하고 있는데 묘지 이런 것들은 시비가 일 것을 두려워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나는 고향에 가서 묻히겠다 해가지고 이 묘비명을 스스로 미리 써놨습니다. 묘지명을. 사무사를 인생의 도리로 삼고 한평생 어기지 않았으며 무항산이 무항심을 치국의 근본으로 삼아 국리민복과 국태민안을 구현하기 위하여 헌신진력하였거늘 만년에 이르러 년 92, 지 89비라 라고 탄하며 수단 물음에는 소이부답하던 자, 내조의 덕을 베풀어준 영세 반려와 함께 이곳에 누웠노라. 이렇게 썼습니다. 해석이 좀 필요할 것 같네요. 사무사를 인생의 도리로 삼았다 이거죠. 사무사는 뭐냐면 공자가 시경의 300편을 한마디로 말하면 사무사라고 했거든요. 사특감이 없다. 생각함이 있어가지고 사악하고 간특함이 없다 이거죠. 항상 진실을 추구했다는 거죠. 내 인생의 도리는 항상 진실, 순정 그 자체를 지향을 하고 살았다. 현실 세계에서 성공한 정치인이 진실 세계에 살았다 이러니까 우리 유종호 선생이 그렇게 분석을 하면서 조금 의문스럽긴 한데 그죠? 조금 의문스럽긴 하지만 어떻든 뭐 스스로 판단할 때 나는 사무사였다. 그래서 무항산이 무항심 이건 맹자에 나오는 말이죠. 무항산 나오지 않습니까? 일정한 재산이 없으면 일정한 마음을 가지기 힘들다. 우리가 말하는 창고에서 예의 범죄를 나오고 곳간에서 인신 나고 그렇죠. 너무 가난하게 가다 보면 사실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그런 조금 사한 일에도 이제 엮일 수도 있는 거니까. 이건 뭐 맹자에서 유명한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항상 제일 중요한 게 뭐다? 먹을 것. 이제 일상의 삶을 만들어주는 것이 치고의 근본이다. 책임져야 된다. 오로지 이 제일 중요한 것은 항산을 만들어줘야 항심. 그래야 사람의 마음이 안정된다. 아니 근데 참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영국이나 이런 쪽에 오래 생활하신 분들이 저 유럽에서 거기 사람들이 좀 어려운 지역에서도 사람들이
옷가짐이나 행동 거지가 단정하다는 거예요. 자기 동네에서 계속 사니까. 자기 동네에서 계속 대를 이어 살잖아요. 네. 그러면 다 동네 사람들 알잖아요. 그러면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내가 지금 사정이 안 좋아도 항상 옷가짐이나 행동 가짐이 단정하고 좀 예의 범절이 있다는 거죠. 그래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1년에 몇 번씩 이사를 하고 이러면 어떻습니까? 떠내기가 무슨 예의 범절을 차리게 됩니까? 내가 뭐 여기 이제 다시 안 올 건데 내가 계속 여기 살아가고 내 자식도 살아가고 내 부모가 살아온 동네 같으면 내가 함부로 행동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항심을 그런 예의 범절이 바른 마음을 가지려면 그 집이랄까 이런 걸 만들어줘야 돼요. 그거 없으면 그거 없이 우리 사회가 지금 젊은이들의 예의가 없고 우리 사회가 너무 타락했습니다.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사람들이 잠자리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게 없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립민복과 국태민안을 구현하기 위해서 헌신진력했다. 내가 그래서 올려했다. 뭐 이 말이겠죠. 열심히 살았다. 자, 그런데 만년에 이르렀다. 내가 이제 목숨을 다할 때가 됐는데 년 90이 그때 벌써 90이었단 말이죠. 내가 90에 이르러 보니까 알겠다. 뭘 아느냐. 89가 비다. 80업 살아온 게 다 잘못이었구나. 이걸 알게 됐다. 이건 좀 멋있네. 그 말 멋있습니까? 그러니까 90이 돼서 생각해보니 89까지 산 게 다 잘못되었더라. 그렇죠. 헛된 것 같다. 90년 살아보니 89년이. 근데 이걸 유종호 선생님은 그렇게 보죠. 결국 지금 세상에서 내가 평가를 제대로 못 받는 것에 대해서 유감의 뜻이다. 이런 거죠. 그렇게 읽히잖아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니네들은 내 지난 모든 인생을 다 부정하더라. 그렇죠. 그렇죠. 뭐. 그럼에도 자기 연민이 있는 거죠. 아니, 근데 아무리 뭐 인정을 하더라도 살아보면 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보니 다 헛되고 헛되다 다 그는 아무리 남들이 칭찬해줘도 그렇고 그러니까 진정성들이 있겠죠. 그죠? 그렇지만 또 역설적으로 보면 야, 어떻게 90까지 이렇게 이 연배에 이렇게까지 사는 건 아주 드물지 않습니까? 이분이 1926년생인데 26년생에서 90까지 산 사람이 몇 분 되시겠습니까? 네네네. 그런데도 끝없는 이 욕망 맞잖아요. 90까지 살아다는 자체로 우리는 나는 그래도 축복받았어라고 생각할 텐데 아니야 90까지 살아보니 80억 다 헛거더라 라는 것 자체가 야, 참 어떻게 보면 정치인의 그 무한한 욕망이 아닐까. 그러니까 참 정치인들이 공격성이 강하고 또 허영이 강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달라 이런 거죠. 나는 다르다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결국 그러면서 수도 안 물으면 맨날 사람들이 물어보잖아요. 옛날에 어땠습니까? 뭐 항상 JP가 좋아했던 말이 소이부답. 한시에 나오는 소이부답 심장이죠. 어떠냐고 물어보면 웃으면서 말하지 않고 마음은 스스로 이제 여유롭다 이런 거죠. 그러면서 그런 자다 이거죠. 나는 그런 사람이었다. 소이부답하는 자. 그리고 그러면서 그죠. 부인한테 딱 한마디 하는 거죠. 뭐 금슬은 좋았다고 들은 것 같습니다. 내조의 덕을 베풀어준 영세 반려와 함께 이곳에 놓느라. 멋있긴 합니다. 나를 참 도와준 영세 반려. 영원한 내 반려와 함께 이곳에 놓있다. 이렇게 이제 끝을 맺었죠. 참 그렇게 뭐 어떻든 뭐 한 인생을 멋있게 살고 가는 것 같습니다. 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의 이제 추모비의 묘비가 있거든요. 김영삼 대통령은 그런 김정남 선생이 썼고 김대중 대통령의 추모비는 고은 시인의 헌시가 있는데 하여튼 한번 뭐 읽어주시죠. 그럴까요? 네, 뭐 이왕 나온 거 한 번씩 읽어보죠. 뭐. 자, YS 추모비에 있는 글입니다. 김정남 선생이 쓰셨고요. 김영삼 대통령은 야당 시절 국민의 자유와 기본적 인권 그리고 이 나라 민주주의를 지켜주는 방패요 산성이었으며 대한민국 제14대 대통령으로 취임하여서는 30여 년에 걸친 군사정치 문화를 청산하고 문민 민주주의로의 위대한 전환을 이룩한 한국 민주주의의 자랑스런 지도자였다. 김영삼 대통령은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확립해 한국의 민주주의를 반석 위에 올려놓았으며 정치개혁과 지방자치의 전면 실시를 통해 한국 민주주의를 제도적으로 완결했다. 재산공개와 정치자금 근절 등 위로부터의 개혁을 솔선수범하고 금융실명제와 역사바로 세우기, 세계화, 정부화 등 각종 개혁을 통해 한국 민주주의를 사회 전 부분으로 확산시켰다. 김영삼 대통령의 문민 민주화와 변화와 개혁은 세계 민주주의의 발전에 커다란 본보기가 되었으며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한류가 온 세계로
뻗쳐 흐르는 전기가 되었다. 김영삼 대통령이 걸어온 대도무문의 길과 한국 민주주의의 업적을 기리고 한국 민주주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는 전 국민의 뜻을 담아 여기에 이 비를 세운다. 2016년 5월 26일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러면 고은 시인의 헌시 한번 우리 DJ를 위한 헌시를 우리 한번 읽어드릴까요? 네, 헌시 전문입니다. 네. 당신은 우리입니다. 당신은 민주주의입니다. 어둠의 날들, 몰아치는 눈보라 견디고 피어나는 의지입니다. 몇 번이나 죽음의 마루턱, 몇 번이나 그 마루턱 넘어 다시 일어서는 목숨의 승리입니다. 아, 당신은 우리들의 자유입니다. 우리입니다. 당신은 민족 통일입니다. 미움의 세월, 서로 겨눈 총불이 거두고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것, 그 누구도 바라마지 않는 것, 마구 달려오는 하나의 산천입니다. 아, 당신은 우리들의 평화입니다. 우리입니다. 당신은 이제 세계입니다. 외딴 섬 아기, 자라나서 결의 지도자, 결의 밖의 교사입니다. 당신의 고난, 당신의 오랜 꿈, 지구의 방방곡곡 떠돌아 당신의 이름은 세계의 이름입니다. 아, 당신은 우리들의 내일입니다. 우리입니다. 이제 가소서, 길고 긴 서사시 두고 가소서. 네. 아, 고은 시인이 추모비 헌시. 약간 뭐 빛이 좀 바라긴 하겠습니다만. 뭐 추모비에 서 있으니까요. 네. 아, 세 분의 묘비에 써 있는 기념비에 써 있는 글들을 여러분께 좀 전해드렸고요. 아마 요 글들이 오늘 그리고 어제 이 책 소개에 뭐 가장 정리가 되는 그런 글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세 분께 저는 커피 한 잔씩 올리면 어떨까 싶네요. 네, 좋네요. 1kg 커피. 아마 세 분도 커피를 좋아하셨을 것 같은데 특히 아마 JP가 커피를 좀 좋아하지 않았을까요? 아, 차를 좋아하셨었던가? 뭐 다들 좋아하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만. 커피 한 잔 갖고 와봐요. 1kg 커피. 어르신부터 우리 또 젊은 분들까지 모두가 사랑하는 다양한 맛과 향이 있습니다. 1kg 커피 많이들 사랑해 주시고요. 오늘은 이 정도에서 그러면 여러분께 인사드리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책, 여러분께 도움이 될 만한 책 잘 정리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